노동하는 동물, 노동하는 동물이라는 뜻인데, 근데 이제 이 노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노동이란 한목적적 활동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즉 어떤 목적을 갖고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활동 이런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어디를 갈 때도 우리는 뭘 하러 어디 간다 이런 게 있을 때는 이게 이 노동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또 하다 보면 안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런 재료는 안 되겠구나. 아니 이렇게 지으면 이거 부서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자기 관념을 또 고쳐가는 거죠. 그 고친 바에 따라서 다시 만들고. 그래서 이 개념을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개념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관념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에 따라서 집을 짓고 집을 지으면서 생긴 문제점으로 내 관념을 고치고 고친 관념으로 다시 이걸 하고 다시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 가는 것이 이제 정신의 발전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이제 내 머릿속에 있는 관념을 투영해서 세상을 만드는 것을 외화라 그래요. 외화. 밖에 있는 것을 밖에 있도록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건 이제 뭐 내화겠죠. 내화라는 말은 잘 쓰지는 않는데 이 자기내 복귀, 자기 안으로 되돌아오는 거라는 식으로 해결은 사용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의미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서울이라는 도시도 그렇고 인간들이 갖고 있는 관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이런 의미에서 세상은 관념의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이 객관적 관념론이라고 합니다. 사실 뭐 이제 이런 관념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정신이나 영혼, 관념 이런 것들이 일차적인 힘을 갖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셈이어서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이런 관념론적인 이런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게 대단히 이렇게 잘못된 이해가 돼버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세상에는 뜻대로 되는 일이 그다지 많지 않다. 라는 거고 더 난감한 거는 내 마음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뭐 뜻대로 되지 않는 거에 극단 같은 것이 이제 후쿠시마 같은 거죠. 그 원자력 발전소 만들었을 때 그거 뭐 이 정확한 과학 이론에 따라서 소립자들 통제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에너지 없고 잘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안 됐지 않습니까? 후쿠시마 이렇게 사고 나고 난 다음에 정말 난감했거든요. 시체들도 처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쓰나미가 온 뒤에 거기가 사고가 났고 그래서 거기 있는 시체들이 전부 방사능에 오염이 됐거든요. 근데 방사능에 오염된 신체를 그다음에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매장을 하면은 땅이 오염될 거 아니에요. 화장을 하면 대기가 오염될 거고 수장을 하면 물이 오염될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죠? 시체를 처리할 길을 못 찾았어요. 방사능 물질 처리하듯이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콘크리트에 두꺼운 콘크리트에 쌓아가지고서 지하 200m에다 박아야 되는데 시체를 자기 가족들이 그 시신을 그렇게 처리하는 거 받아들일 수가 없었겠죠.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신문에는 시신을 처리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정말 뜻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극단적인 경우들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지금 후쿠시마도 그렇습니다. 난감합니다. 사실 그 일대에서 잡히는 물고기나 이런 것들 대부분 다 방사능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로 처리 불가능한 뜻대로 할 수 없는 아무리 마음을 세게 먹고 별 과학을 다 동원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거야 이렇게 어쩔 수 없지라고 이렇게 해버릴 수 있는데 내 삶 하나하나를 이렇게 이끌어가는데 중요한 게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이 뜻대로 안 되는 게 정말로 힘들죠. 왕자웨이라고 발음하는데 왕가위라는 분 혹시 이렇게 영화 보신 적 있나요? 아주 유명한 분이지요. 스타일리스트로서 아주 대단히 탁월한 분이어서 전 예전에 한 번은 이렇게 연휴 기간 동안 하루 잡아가지고서 내 혼자 왕가위 영화제를 해야지라고 하고서는 왕가위 영화를 그냥 며칠 동안 계속 다 전작을 다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탁월한 영화를 만드는 분인데 이 양반 영화 보면 그런 게 많습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받는 고통들을 다룬 게 많아요. 화양연화라는 영화 이렇게 유명하죠. 화양연화의 후속편으로 만들어진 게 2046이라는 영화, SF식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 SF 통상적 영화랑은 다릅니다만 거기 보면 화양연화의 주인공이었던 남자가 헤어진 상처를 잊지 못해가지고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를 좋아하고 싶어도 좋아할 수 없는, 자꾸 그 여자 생각 때문에, 실패한 사랑 때문에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여자를 닮은 사람, 어떤 도박사를 만나고서 그 여자랑 이름이 같기 때문에 이제 그 여자를 사랑하게 되는데 결국은 사랑하지 못하고 헤어집니다. 그 상처 때문에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뭐 혹시 실연의 경험 없으신 분 없죠? 실연 경험하지 않기 어렵죠. 실연을 했을 때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면 해결 방법은 난 저 사람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결심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게 결심하면 사랑을 안 하게 되던가요? 그렇게 되질 않잖아요. 그죠? 이게 내 마음인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어려운 거지요. 그런데 일체유심조라니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거 맞는 말인가? 이런 의심 같은 게 들게 되죠. 근데 이제 그랬을 때 이 말을 이해하려면은 사실은 조금 더 이렇게 잘 따져봐야 됩니다. 그 마음이라는 말에는 생략된 단어가 하나 다 있는 겁니다. 나의 마음. 그죠? 내 마음도 내 뜻대로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사실은 이건 근데 이제 마음이라는 것들을 나에 귀속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나라는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아. 나가 없는데 어느새 나의 마음이라고 나를 가정을 하고 마음이란 말을 써버리고 있는 겁니다. 일체유심조라고 말을 할 때 이렇게 되면 이제 제대로 이해될 수가 없는 거죠. 일체유심조라고 했을 때 이 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마음이 아니라 나 없는 마음인 겁니다. 그럼 이 나 없는 마음, 자아 없는 마음이란 도대체 뭘까요? 지금 여기 이렇게 여러분들 앉아 계시지만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지금 상태에서도 어떤 분들 전부 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소변이 마려운데 참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졸린데 억지로 이렇게 힘을 주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앉아서 이렇게 엊그제 이렇게 친구랑 싸웠던 거 계속 이렇게 그 마음에 계속 떠오르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집에 이따 아이가 오면 애를 어떻게 애가 올 텐데 그때 어떻게 하면서 애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동시에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막 섞여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 마음이 계속 번갈아서 가면서 빙빙빙빙 돌아서 나타나는 게 폭류처럼 흐른다는 이 번뇌심 아닙니까? 그랬을 때 지금 나의 마음이라고 부르는 건 도대체 어떤 걸까? 그 중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건가요? 이를 악물고서 여기서 이렇게 저 이해 안 되는 강의를 듣고 앉아 있는 거, 이게 여러분의 마음인가요? 그럴 리가 없죠.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여러분 마음이지만 사실 나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소변을 보러 가고 싶다라고 하는 건 방광에 속한 마음이고, 만약에 앉아 계신데 배고파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그건 위장에 속한 마음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엊그제 싸운 거는 기억에 속한 마음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애 걱정 이런 것들은 어디에 속했다고 해야 되려나? 하여튼 이렇게 다 속한 데가 다른 겁니다. 우리들이 어떤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건 무언가,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의지대로 가는 것인가? 그거 아니죠. 어떤 때는 시간이 갈 수 없는 상황인데도 버스 세우고서 이렇게 고속버스 세우고서라도 이렇게 가고 싶은 때가 있을 때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게 어떻게 나의 마음이겠습니까? 나는 가고 싶지 않아. 그런데 방광에서 소리치는 거죠. 지금 안 가면 안 돼. 이게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지요. 배고플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품위 있게 이렇게 앉아있고 싶은데 어느새 이렇게 갈 때 어느새 떡 이렇게, 사실 우리들의 이른바 마음 속에는, 나의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 속에는 이렇게 수많은 이 소소한 마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게, 어떤 때는 저게 계속 이렇게 우세했다가 약해졌다 이러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화장실에 간다라는 건 정말 나의 의지대로 가는 것인가, 나의 마음으로 가는 것인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방광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겁니다. 무언가를 황급히 먹을 때는 위장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스피노자라는 분은 이런 의미에서 세상에 자유의지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누군가를 막 미워할 때,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게 자유의지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아야지 결심을 해도 안 되는데, 사랑하지 말아야지 결심을 해도 안 되는데, 그것은 어디 다른 데 속한 마음이 내 마음에 맴돌고 있는 어떤 그거에 내가
그 명령에 따르고 있는 거란 것이고 그런 점에서 그것은 자유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란 없다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렇기에 이제 우리가 마음이라고 나의 마음이라고 부르는 거는 내 안에 그 빙빙빙빙 떠돌고 있는 혹은 내 신체 안에 떠돌고 있는 여러 가지 충동이나 뭐 이런 것들 그다음 기억 여러 가지가 막 섞여가지고 종합돼서 나타난 결과물이 그때 나의 마음이라고 불리는 거지요. 지금은 밥을 먹고 싶어 혹은 지금은 이렇게 책을 읽고 싶어 이렇게 할 때 다른 것들을 다 이렇게 쭉 이렇게 좀 가만히 있어 지금은 이거 할 때야라고 해서 이렇게 정돈한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니체라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니체는 이제 마음 대신에 의지라는 말을 쓰는데 의지 뭐 이거 할래라고 하는 영어로 will이지요. will will이 이제 그 의지인데 그 의지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고 수많은 의지들이 있는 것이고 힘과 의지들, 충동과 의지들이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그때 종합해서 하나의 결과물로 만들어냈을 때 어떤 주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행동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니체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 약속할 수 있는 자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문화라고 문화 내지 문명이라고 만들어내는 이게 이 중요한 특징이 이제 약속할 수 있는 자를 만들어내는 거라는 겁니다. 사실 나 이거 뭐 하겠어라고 했을 때 그것을 준수하고 지킬 수 있는 자. 그건 남에 대해서 하는 것 이전에 나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하지 않겠어요? 해마다 새해만 되면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오랜 기필코 담배 끊어야지. 오랜 기필코 뭘 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니체는 거꾸로 이 약속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진정한 강자라고 하는 것은 약속할 수 있는 자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못하는 자에게는 자기 스스로도 다스리지 못하는 겁니다. 최소한 강자라고 한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는 다스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한 약속을 이렇게 자기가 다스릴 수 있는 자, 이런 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셈이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니체는 주권적 개인이라고 불러요. 사실 주권은 이제 정치학에서 쓰는 개념 아닙니까? 주권은 이렇게 그 선거 같은 거 보통 할 때 뭐 이렇게 선거권 있는 사람들을 보통 혹은 선거권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을 하나로 모아낸 결과물이 이제 그 주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의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마다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국민들의 뜻이 얼마나 이렇게 다릅니까? 잘 보시면 선거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얼마나 달라요. 그 다른 데로 다 뻗쳐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어쨌든 그것을 이 통치자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들 하나로 모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하나로 딱 모아내는 거, 그때 모아내는 게 주권을 행사하는 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내 신체에 대한 내가 나라고 부르는 게 내 신체의 통치자라고 한다 그러면 내 신체 안에는 수많은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 마음들을 다스려서 하나의 마음으로 딱 종합해내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로 미끌고 가면서 니들 좀 있어 이거 해야 되니까 이렇게 다스릴 수 있을 때 주권을 행사하는 거라는 거죠. 나 자신에 대해서 주권을 행사하는 거 이런 걸 주권적 개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로 이런 것이 이제 마음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일차적인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여러 가지 마음들을 다스려서 하나로 만들어낸 결과물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일단은 나의 마음이라는 것은 한참 뒤에 나타나는 겁니다. 마음의 작용이라고 할 때는 화장실 가고 싶고 그다음에 배고파서 뭘 먹고 싶고 등등등등 하는 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지칭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일어나니까 이런 것이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지요. 이런 것들이 마음인데 이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조금 더 엄밀하게 이제 따져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배가 고파서 이렇게 음식을 먹고 싶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내 위장에 속한 마음이라고 할 텐데 밥 먹은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누가 앞에 이렇게 맛있는 거 갖고 오면은 침이 어느새 나오면서 먹고 싶어 이렇게 되잖아요. 이건 사실 배고픈 위장의 외침은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어디 지나가시다가 이제 쓰레기들 이렇게 저녁 때 오면 쌓이는 때 많잖아요. 그 이렇게 피해 가시잖아요. 그죠? 거기 계속 있고 싶지 피하고 싶잖아요. 그랬을 때 이 피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코에 속한 것인가? 그런 거라 그러면 피해도 계속 붙어 있어야 되죠. 쓰레기를 피하면 그 마음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은 쓰레기를 피하고 싶다라는 마음은 내 코에 속한 거나 내 신체에 속한 거라기보다는 쓰레기에 속한 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게 정말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것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쓰레기에 속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쓰레기를 피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마음은 내 마음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착각입니다. 이렇게 손쉬운 착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마음은 사실은 연기적 조건이라고 부르는 것하고 비슷한 겁니다. 내가 쓰레기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내 주위에 쓰레기가 있기 때문이고, 내가 이런 연기적 조건 내의 산물인 거니까. 그래서 이건 피하면 얼마든지 사라지는 마음인 거니까. 그래서 마음은 내 안에도 있고 내 바깥에도 있는 겁니다. 내 바깥에 있는 마음,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수많은 나 아닌 마음들도 있지만 내 바깥에 있는 것들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쓰레기가 있다고 해서 쓰레기가 저기 있어도 멀리 있으면 쓰레기를 피하고 싶은 마음은 안 생기니까. 그런 걸 보면 쓰레기에만 속해 있다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럼 도대체 마음은 어디 있는 건가? 이게 굉장히 이렇게 생각보다 어려운 질문이 된다는 거죠. 근데 아마 이제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내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쓰레기를 피하고 싶다라는 마음은 쓰레기와 내가 만났을 때 발생을 하는 거고, 맛있는 음식, 조금 아까 밥 먹어서 배는 부른데 그래도 이걸 놓칠 수는 없지라고 할 때 이 마음은 그 음식에 속한 것이면서도 동시에 그 음식의 맛을 기억하고 있는 것들, 내 안에 속해 있는 것들이 같이 만나면서 발생을 하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만남을 지칭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위장이 아무 때나 이렇게 밥 먹자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위장이 자기가 위장 위 안에 음식들이 많이 있을 땐 그런 신호 절대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만 이렇게 제발 그만 먹으라니까 외치듯이 이렇게 보내지요. 이 조건에 이 음식물들과 위장이 어떻게 만나는가에 따라서 위장이 보내는 신호들이 달라지는 거죠. 그거에 따라 나의 마음도, 식욕도 달라지는 거고 나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바깥에 있는 것하고 연기적인 조건들하고 내 안에 있는 것들하고가 이렇게 서로 만나는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사실 이렇게 일어난 것이 나로 하여금 쓰레기를 피해서 움직이게 하거나 음식을 향해서 달려들게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화장실로 가게 하거나 이러는 것이겠지요. 그런 점에서 내가 하는 행동 모든 것들은 그 만남에 의해서 발생한 마음들이 만들어내는 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말이, 마음이 만든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 얘기죠. 아무거나 다 이런 게 마음이 이런 걸 만드는 마음도 그렇습니다. 이걸 만들고 여기다 세워놓고 컵을 만들고 카메라를 만들고 렌즈를 닦고 이런 것들도 다 그런 내 바깥에 있는 조건들하고 내가 만났을 때 이것들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그 만남이 발생하는 어떤 사건들, 거기서 발생하는 마음, 이런 것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고 사람들이 움직이고 모이고 흩어지면서 만들어낸 결과물들이 바로 우리들이 보고 있는 것들이니까, 그런 점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모두 마음이 만들어낸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안에서 그것은 그렇게 만들어낼 때조차도 마음이 아무거나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만물들이라고 하는 것들이나 세상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방식의 마주침에서 만남에서 발생하는 마음의 작용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지, 그냥 우리가 하려고 하는 대로 다 이렇게 만들어낸 거다라든지 내 마음이 거기 가서 부딪힌 거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식화를 해보자면 사실은 이거보다는 여기에도 수많은 마음들의 원소들이 있는 겁니다. 일종의 원소적인 마음이 있는 거죠. 내 안에도 아까 이 위장에 속한 거, 방광에 속한 거, 기억에 속한 거, 수많은 마음의 원소들 같은 게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 가서 어디서 팅 부딪혔을 때, 만났을 때 여기서 어떤 것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 원소적인 것은 사실 잠재적인 상태에 있는 거고,
이게 만났을 때 흔히 마음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마음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일어나는 거지요. 이렇게 이 많은 것들이 있지만 동시에 다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이 만남이 일어났을 때 발생하는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 마음에 따라서 뭐 이 테이블도 만들고 컵도 만들고 어디 이렇게 화장실을 가기도 하고 하는 이런 것들 이런 행동들이 일어난다는 거지요. 그랬을 때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근저에서 보면 이런 마음의 원소들, 원소적인 마음들 이런 것들의 작용이지요. 또한 동시에 이런 것들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그 현행화된 마음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라는 뜻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거꾸로 심지어 이런 것이 나의 신체를 이렇게 이 신체나 이런 것도 이렇게 바꾸어 놓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마음이라고 지금 이렇게 원소적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 원소적 마음이라는 건 쭉 파고 들어가면은 유전자 안에까지 파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35억 년 동안 이렇게 진화해온 이 생명의 진화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면은 이 고양이나 개 같은 경우에 호랑이의 똥 냄새 호랑이를 본 적 없는 애인데 호랑이 똥 냄새만 갖다 놓고서 맡게 하면 애들이 그냥 주저앉아서 오줌을 싸버린대요. 얘들은 아직 호랑이를 본 적도 없고 호랑이가 뭔지가 알지도 못하는데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사실 어떤 동물도 다 천적들이 있는데 천적들의 저기는 그냥 본능적으로 다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이래서 본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본능이라는 건 도대체 무언가? 그동안의 역사 동안에 이런 냄새 나는 놈 가까이 갔다가는 다 죽었어라고 하는 것들이 기억이 되어 있는 겁니다. 계속 걔 근처 그 냄새만 나도 얼른 도망가 버리게 만드는 이런 행동들이 유전자에 기록이 된 겁니다. 기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유전자는 기억장치예요. 기억장치. 그러고 보면은 유전자 안에도 사실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라는 게 있는 거고 또한 예를 들면 여기 이런데 이렇게 툭 뜯어지고 이렇게 여기 상처가 나버리면은 다시 이거 지들이 막 메꾸지요. 다시 새살이 돋아나잖아요. 그다음에 심지어 이렇게 이 머리카락이나 뭐 이렇게 머리카락은 잘 안 그러나요? 어쨌든 이 신체의 털 이렇게 뽑아내거나 이렇게 해도 똑같이 또 나옵니다. 그것도 다 신기할 정도로 기억이 돼 있어서 원상복귀를 다 시키려고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럼 무엇이 원상복귀 시키는가? 그 안에 있는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들이 이제 원상복귀 시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내 신체를 복원시키는 거 이거 유전자들이 하는 겁니다. 혹은 좀 더 근본에서 엄마의 뱃속에서 수정란이 돼서 엄마 뱃속에서 쭉 커가면서 내 몸이 이제 팔다리가 솟아나고 머리가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나올 때 이것들도 사실은 유전자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유전자 안에 기억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건데 사실 이것도 유전자에 속한 마음이죠. 마음이어서 지우려고 해도 잘 안 지워지고 이 살을 뜯어내도 다시 원상복귀시키는 강력한 그 복원력을 가지고 있는 마음인 겁니다. 계속 그걸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소적인 수준에서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DNA, 유전자에도 이렇게 유전자 속에도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유전자에 있는 마음이 여러분들의 신체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진짜 일체 유심조라는 말은 강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고 DNA에 있는 것이고 DNA에 있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DNA가 있는 세포들이 이 바깥에 있는 조건들하고 어떻게 만나는가에 따라서 DNA가 아주 다르게 작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DNA조차도 조건이 달라지면 달라집니다. 아주 유명한 사례가 이 후성유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예전에 이제 그렇게 이 2차 대전 말엽에 그 네덜란드 서부 지역에 있는 도시들에서 나치가 거기 이제 점령을 하고 있었는데 나치들 레지스탕스가 이제 강하게 일어나 가지고서 뭐 철도 파업하고 뭐 거기 뭐 이렇게 빨치산들 막 이렇게 가서 싸우고 해가지고서 나치가 굉장히 곤혹스러웠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열받아 가지고서 그 도시들을 다 봉쇄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식량도 못 들어가고 아무것도 못 들어가게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식량이 안 들어가니까 그 봉쇄가 1년 가까이 지속됐다 그러는데 그 사이에 22,000명 정도가 아사를 했어요. 굶어 죽었어요. 식량이 안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았을 텐데 이때 그 22,000명이 아사를 했으니까 그 굶어 죽지 않은 사람들도 물론 많이 있었죠. 근데 그 시기에 임신되어 있는 아기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네덜란드인들도 이거 기록을 굉장히 꼼꼼하게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 사람들이 이때 임신됐던 아기들의 성장 기록들이 다 남아 있는 겁니다. 물론 딴 사람들도 다 남아 있지만 의료 기록이 다 남아 있어서 그래서 근데 이 의료 기록도 있어서 쭉 봤는데 이 시기에 이 봉쇄 기간에 굶주림 기간에 그 뱃속에 있던 아기들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얘들이 못 먹었잖아. 네. 엄마가 못 먹으니까 얘들도 영향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태어날 때 다 빈약하게 조그맣게 나올 거라고 했는데 오히려 더 평균보다 크게 나왔어요, 애들이.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거의 예외 없이 보통 사람들의 평균 몸무게 2배 가까이 몸이 불어났대요. 비만에 다 시달린 거예요. 이게 왜 그랬을까? 이걸 이게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니까 이게 쭉 파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금 이 연구 결과는 그런 겁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나중에 이제 비만 유전자라고 부르는 어떤 유전자를 발견을 하게 된 건데요. 원래 이제 이 비만 유전자가 뭐 누구나 다 있는 건데 보통은 이제 비만 유전자랑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음식을 먹었을 때 먹은 영양소를 어느 정도나 흡수하게 하고 어느 정도를 배설하게 할지 이것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기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저는 사실 음식 조금만 먹어도 다 먹은 만큼 살이 불어나거든요. 절약형 인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안 그런 분들은 많이 먹어도 다 나가서 그냥 삐쩍 마른 상태로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먹어도 나 왜 살이 안 쪄 이러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그 유전자 흡수율을 높이는 유전자가 켜져 있는 거고 이 사람은 꺼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봉쇄 기간에 임신되어 있던 애들은 전부 다 엄마가 먹는 영양소가 적으니까 온 것들을 최대한 흡수하고 저장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제히 다 뱃속에 있을 때 이게 온된 겁니다. 이 유전자가 보통은 오프되어 있는데 온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얘들이 이제 나오니까 그 다음에 먹은 것들이 전부 최대치로 흡수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남들하고 똑같이 먹어도 다 비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건 뭘 뜻하는가? 얘들이 살고 있었던 이 조건, 이런 것이 유전자의 다른 마음을, 이 유전자에 속하는 어떤 마음이 이 얘들이 속한 이 조건하고 이렇게 플러스가 되면서 얘들이 먹은 것들을 최대치로 흡수하는 그런 종류의 마음을 만들어낸 거고 이 마음에 따라서 먹은 것이 똑같이 먹었어도 이 세포들의 마음이 다른 겁니다. 이걸 흡수해 나가는 세포들의 마음이 다르게 작동을 한 거고 이럼으로써 이렇게 이 2배나 큰 그 몸무게를 갖는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이렇게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마음은 내 안에 있는 것만도 아닙니다. 이런 조건하고 결합되면서 만들어지는 건데 사실 이런 것들은 전부 본질적으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생명체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은 작동을 하는 거예요. 방광도, 위장도, 기억도 다 어떻게 하면 내가 생존할 수 있을까? 심지어 이 정신질환을 만들어내는 상처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어기제예요, 방어기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예를 들면 자폐증 같은 경우는 어떤 상처받은 경험이 컸을 때 더 이상 했다가는 제가 못 견딜 것 같을 때 외부와의 그 접촉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생리적이지 않은 자폐증, 심리적인 자폐증의 경우는 그래서 외부와 관계를 절연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아 안에 스스로 들어가 버리는 거고 약간 확대된 게 히키코모리 같은 건데요. 방어기제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살아남기 위한 건데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정신 내지 영혼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이렇게 생존을 지속하려고 하는 이런 그 힘, 이런 능력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것들, 살아있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자신의 현존하는 상태를 지속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갖습니다. 그게 생명체의 중요한 특징인데 물리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던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래서 멈춰있는 것은 계속 멈춰 있으려고 하고 가던 것은 계속 가려고 하잖아요. 그 상태를 지속하려고 하는 성향 같은 게 이제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떤 행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행동에는 이런 성향들이 있어서 안정성 같은 게 생깁니다. 그렇죠? 이 밥 먹는 거나 뭐나 심지어 몸무게 같은 것도 안정성을 갖잖아요. 체온도 안정성을 갖잖아요. 이게 없이 이렇게 하면 굉장히 상태가 불안정하고 위험하죠. 그렇죠? 생존에 불리하거든요. 근데 이건 뒤집어 얘기를 하면은 내가 나의 생존 방식에 어떤 관성 같은 게 있다는 뜻입니다. 물리적인 관성 비슷하게 생리학적인 관성 같은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던 건 안 하기가 힘들죠.
이 음식 조금 줄여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조금 있으면 다시 똑같이 먹고 있어요. 그죠? 담배, 그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하던 거 안 하면은 다시 하려고 하는 몸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게 생겨나게 되고, 행동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비슷한 행동들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그 마음의 작용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한 측면이기도 한 거죠. 이런 조건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어떤 관성을 갖는다는 게 또한 마음의 중요한 한 특징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근데 관성을 갖는다는 건 무언가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자기 속도가 없는 겁니다. 중력에 끌려가는 거지. 관성만 있는 겁니다. 내 삶도 중독자의 삶이 그런 건데 계속 중독된 상태를 지속하려고 하는 한 이 사람은 자기 의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끌려가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기 삶의 속도 같은 게 없는 겁니다. 자기 삶을 끌고 가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을 닦는다라는 건 뭔가, 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떤 행동을 만들어내려는 의지 같은 겁니다. 마음입니다. 어떤 행동을 만들어내는 마음인데, 수행이라는 말을 이제 불교에서 할 때 그건 말 그대로 행을 닦는 거거든요. 행을 닦는 게 수행인데, 행을 닦는 건 무언가, 행이 가지고 있는 관성, 최소한 행이 갖고 있는 관성, 이것들에서 벗어나는 이탈의 선.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거의 끌려가는 힘밖에 없는 거니까. 오히려 이렇게 비껴 떨어지는 것은 자기 속도가 있는 겁니다. 자기 경로가 있는 겁니다. 수직으로 떨어지는 것은 중력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고, 비껴나는 만큼 얘는 자기 속도를, 중력에서 벗어난 자기 힘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게 타성이라고도 하잖아요. 관성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 그러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이 관성적인 건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습관에 의한 건지 관성적인 건지 아닌지를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알아차림을 굉장히 강조를 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걸음걸으실 때 오른발부터 걸으세요? 왼발부터 걸으세요? 잘 모르시죠? 모르는 채 그냥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관성화된 건데, 사실 이제 익숙해진다는 건 이렇게 관성화된 건데, 이렇게 되면 근데 이걸 바꿔야 될 때 자기가 잘 못합니다.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얼른 알아차리고, 그 알아차린 것을 통해서 벗어나는 힘을 가동시키는 거, 이런 게 이제 수행이라는 거고, 마음을 닦는다는 게 바로 그런 걸 겁니다. 마음을 닦는 거는 뭐 닦을 마음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마음이 가지고 있는 이런 관성적인 것들, 사실은 마음은 관성만 있는 게 아닌데, 살다 보면 관성과 이 관성에 떠밀려가기 때문에 이 관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탈의 선을 그려줄 수 있도록 마음을 이런 게 이제 마음을 닦아주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 일체유심조 얘기에서 이제 시작해서 우리가 마음 얘기를 했는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내 마음 먹은 대로 뭔가를 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거꾸로 내 마음 먹는 것도 잘 안 되고 마음 먹은 대로 잘 안 되는 것들을 이렇게 수정해 나가면서, 적어도 나 자신의 삶은 마음 먹은 대로 살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행을 닦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 이런 것을 이제 얘기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는가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